안녕하세요. 요즘 세상입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요즘 세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에서 가져온 숨결 같은 것들입니다. 그 첫 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엄청난 작품이죠. 도스토옙스키의 불멸의 걸작, 죄와 벌에 대해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고 또 그 폐허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빛을 찾아가는지를 정말 집요하게 따라가는 대서사시입니다. 자, 이 소설은 시작부터 우리 머릿속에 아주 도발적이고 위험한 질문 하나를 툭 던져놓습니다. 더 큰 선을 위해서라면 소수의 희생쯤은 괜찮은 걸까? 만약 여러분의 신념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는다면 그걸 가로막는 사람을 제거하는 것도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여기 이 질문에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답을 내놓으려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위험한 생각의 주인공, 바로 라스콜리코프입니다. 19세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축축하고 어두운 뒷골목을 배경으로 등장하는데요. 한때는 법대생이었지만 지금은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는 청년이죠. 근데 이 라스콜리코프가 처한 현실이 정말 그냥 가난하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어머니와 여동생 두냐가 모든 걸 희생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가 사랑하는 여동생이 단지 돈 때문에 늙고 비열한 남자와 결혼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의 분노는 폭발하고 맙니다. 이 세상은 썩었어. 뭔가 잘못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아주 위험한 길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하냐면요. 자신의 분노와 앞으로 저지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이론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아주 그럴듯한 이론이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법과 도덕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인간,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위대한 목적,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기존의 법이나 도덕을 넘어설 권리가 있는 소수의 비범한 인간. 그는 나폴레옹 같은 인물이 바로 이 비범한 인간의 완벽한 예시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생각이 결국엔 아주 위험한 오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바로 자기 자신이 나폴레옹처럼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회의 해충 같은 장애물 하나쯤은 제거할 권리가 있는 바로 그 비범한 인간 중 한 명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사회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고리대금업자 노파 한 명쯤이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가 완벽하게 끝나버린 순간입니다. 자, 그런데요. 머릿속에서 완벽했던 그의 이 지적인 이론이 아주 잔혹하고 지저분한 현실과 부딪히면서 박살이 나기 시작합니다. 계획이 정말 끔찍하게 틀어져 버려요. 그는 원래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했던 탐욕스러운 전당포 노파, 알료나 단 한 명만 제거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 자리에 노파의 선량한 여동생 리자베타가 나타나면서 결국 두 명을 살해하고 맙니다. 원래 라스콜니코프가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림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런 거였죠. 사회의 해악을 제거했다는 어떤 영웅적인 승리감, 그리고 자신을 올가매던 가난과 무력감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그런데 현실은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그가 느낀 건 승리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모든 인류로부터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잘려나갔다는 그야말로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고립감이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에 갇혀서 세상 누구와도 더 이상 연결될 수 없게 된 느낌. 그의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는 진짜 벌이 시작됩니다. 그건 법정에서 판사가 내리는 판결 같은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끔찍한 심리적, 영적 고통이죠. 그러니까 이 소설이 말하는 진정한 벌이라는 건 법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아직 인간성이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의 고통 그 자체. 역설적이지만 그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 아직 구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죠. 이 내면의 벌이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다 나타나기 시작해요. 끊임없이 누가 자기를 의심하는 것 같은 편집증에 시달리고 끔찍한 악몽을 꾸고 고열로 쓰러지기도 하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와 동생을 봐도 더 이상 예전처럼 소통할 수가 없어요. 훔친 물건을 만지는 것조차 역겹게 느끼고요. 결정적으로 경찰서에서 우연히 살인사건 얘기가 나오자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립니다. 이때 아주 영리한 예심판사 포르피리가 등판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해요. 라스콜니코프를 신문하면서 그의 이론을 그대로 역이용하는 놀라운 심리전을 펼치거든요. 정말로 비범한 인간이었다면, 나폴레옹이었다면 과연 양심의 가책 같은 걸 느꼈을까요? 이 질문은 라스콜니코프의 오만한 이론과 그가 느끼는 끔찍한 고통 사이의 모순을 정확히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덫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한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라스콜니코프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소냐죠. 이 소냐라는 인물은요, 라스콜니코프와는 정반대의 길, 즉 믿음과 희생,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 두 사람 정말 모든 게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라스콜니코프가 지적인 교만으로 살인을 정당화하고 스스로를 고립시켰다면 소냐는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건 자신을 희생해서 가족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그 희생과 사랑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죠. 한 명은 이론을 사람 위에 뒀고 다른 한 명은 사람을 이론 위에 두었습니다. 이 장면이 정말 이 소설의 백미 중 하나인데요. 라스콜니코프가 자신의 끔찍한 죄를 소냐에게 고백했을 때의 그녀의 반응입니다. 그녀는 그를 괴물이라고 비난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의 영혼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을지를 먼저 헤아려주면서 깊은 연민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우신가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말해주죠. 그리고 소냐는 그에게 처방전을 내밉니다. 그의 영혼을 치유하고 다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요. 먼저 자신이 무슨 특별한 인간이라는 교만을 버리고 실수를 인정할 것, 그리고 세상 앞에 죄를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을 것. 마지막으로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을 다시 되찾을 것. 이것이 소냐의 처방이었습니다. 소냐의 이 말 한마디가 드디어 라스콜니코프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의 길고 고통스러운 마지막 여정, 즉 영적인 부활에 이르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죠. 그의 구원의 여정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소냐에게 모든 것을 고백한 뒤 그는 경찰에 자수하고 결국 8년간의 시베리아 유배형을 선고받죠. 그런데 놀랍게도 소냐는 그 멀고 험한 시베리아까지 그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는 마침내 새로운 삶, 즉 부활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베리아 감옥에서 거의 죽다 살아난 후에야 그는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그 비범한 인간 이론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요. 진짜 위대함, 진짜 특별함이라는 건 법을 초월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그들과 연결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에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결국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은 150년도 더 지났지만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거대한 이념, 종교 혹은 정의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쉽게 타인을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 소설은 인간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인간성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